자, 불가불적 사후행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의의를 봅니다. 자, 범죄로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후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과 책임이 이미 주된 범죄에서 다 평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후행위를 밑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불가불로 사후행위를 만들어버리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 예를 잘 보세요. 절도범이 재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절도죄가 되겠죠. 자, 훔쳐온 재물을 자신이 손괴를 해버려요. 손괴 밑줄 그어져 있죠. 요 손괴입니다. 요 손괴가 사후행위죠. 사후행위인데 그 불법과 책임이 절도로 인해서 완전히 평가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손괴를 해버렸다 할지라도 그 절도범은 절도죄 외에 손괴죄가 따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된다? 절도만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노트를 펴봅니다. 자, 방금 사례를 보았습니다. A가 시계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B가 이 시계를 훔쳐옵니다. 절도나 강도를 해와요. 그랬을 때 이것을 주된 범죄 행위라고 불렀어요. 자, 이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시계가 잘 안 맞아요.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이 시계를 부셔버렸어요. 이것이 사후행위잖아요. 근데 사후행위인데 이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주된 범죄, 즉 불법과 책임이 주된 범죄에서 완전히 평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손괴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주체가 동일인일 것, 훔쳐온 바로 그자가 부셔버릴 것. 두 번째는 주된 범죄와 피해자가 같을 것. 피해자 똑같죠? 시계의 피해자는 전부 다 A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보호법을 같이 할 것. 시계의 소유권이잖아요. 그렇죠? 시계는 소유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도를 하거나 손괴를 하거나 전부 다 소유권이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법이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주된 범죄 침해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사후행위를 불가불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다시 기본서에 와서 자, 이 사후행위가 불가불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요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방금 노트에서 읽었듯이 주체는 동일할 것. 두 번째, 다수설이 얘기하는데 이 사후행위는 일단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할 것. 즉 여기는 손괴죄였죠.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할 것 이 뜻입니다. 자, 학설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요하지만 판례는 좀 달라요. 판례는 작물죄 판례에서 구성 요건에도 해당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뭐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까요. 일단 다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번 체크, 4번 체크 이 부분이 가장 판례가 많습니다. 방금 노트에서 읽었듯이 주된 범죄와 피해자 및 보호법익이 똑같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똑같지 않고 새로운 피해를 만들었다면 그때는 불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주된 범죄의 침해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초과되는 침해량을 초과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불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죄가 됩니다. 그래, 얘가 절도가 절취한 재물을 이용하여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했다. 그 말은 뭐죠? 절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해 온 것이기 때문에 주된 범죄의 침해량을 초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범이 절취한 재물을 다시 피해자에게 팔았다든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주된 범죄의 침해량을 초과해서 또다시 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판례를 통해서 이론보다는 판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판례는 출제가 잘 돼요. 효과를 보시면 사후행위는 불가불이 되기 때문에 주된 범죄에 흡수가 되어서 주된 범죄만 될 뿐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후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후행위에만 관여를 한 자는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자, 판례 볼게요. 자, 무지 중요한 판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판례 별표 한번 쳐볼게요. 거기서 1번을 보시게 되면 불가불적 사후행위라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쭉 읽어보시고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자, 후행 처분행위가 이게 바로 뭐예요? 사후행위가 이런 말입니다. 선행 처분행위에서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래서 빨간색으로
수단에 불과하대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새로운 위험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새로운 위험 추가 밑줄 X. 위험 추가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위험을 추가했을 때는 그때는 새로운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위험을 추가한 것이 아니거나, 그렇죠? 아니라면 동그라미. 그랬을 때는 후행 처분행위가 뭐가 된다? 불가벌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밑에 2번. 그러나 그 후행 처분행위가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파란색으로 새로운 위험 세모 치시고 또는 그 사후 행위가 선행 처분과는 무관한 방법으로 무관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별도로 횡령죄가 된다. 별도로 죄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것인지 볼게요. 자, 올라가 보시면 피해자 갑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그 토지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즉 보관 중인 자가 그 보관물을 임의로 처분했죠. 무슨 죄가 됩니까? 강론 배우신 분들은 횡령죄가 되죠. 횡령죄가 됩니다. 이게 주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된 범죄 행위. 그 후 피고인 을과 병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였다. 이게 사후행위인데요. 이 사후행위를 과연 별도로 횡령죄가 될 수가 있을까?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후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버릴까? 그러니까 다 터지게 된 사건인데,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여기죠. 노트 83페이지 3번을 볼게요. 3번 체크하시고. 자, 보면 A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A가 B에게 이 토지를 보관 의뢰했어요. 위탁관계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 명의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B 명의로 이 토지를 보관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B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B 명의로 지금 이 토지가 소유자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보관자가 될 텐데, 수탁자가 보관자가 될 텐데, 이 사람이 그 토지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설정해 버립니다. 즉 원소유자 A 동의 받지 않고 지 멋대로 담보대출 받는 거, 담보대출. 그러면 이제 대출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10억짜리다. 근데 은행에서 담보권을 설정해서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한 50% 나올 겁니다. 많이 줘야 50%예요. 자, 50% 나왔다고 하는 것은 5억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A 동의받지 않고 담보대출 받는 순간 이 죄는 횡령이 돼버려요. 횡령죄는 위헌범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갚아서 근저당 설정을 해제를 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버리는 순간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그 즉시 횡령죄는 기수가 돼버립니다. 그쵸? 자, 근데 근데 여전히 명의는 자기 명의로 돼 있어요. 자기 명의로 돼 있는데 이 보관자인 B가 D와 공모를 하여 또다시 D 앞으로 2순위 근저당을 설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50%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나머지 50%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D에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또다시 근저당을 설정해 버렸다. 아니면 D에게 아예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 매도를 해버렸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사후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 사후행위가 불가벌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불가벌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불가벌이 되려면 요건 4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주체가 동일일 것. 동일은 맞죠? 그쵸? 자, B가 C에게 담보대출 받고 바로 그자가 바로 D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자가 한 행위는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요건 갖췄단 말이에요. 2번 요건도 갖췄어요. 갖췄는데 지금 보면 4번을 잘 보셔야 돼요. 4번. 주된 범죄의 침해양을 초과하지 말을 것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주된 범죄의 횡령 행위를 할 때 담보대출이 예를 들면 50%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50%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D에게 또다시 저당권 설정해서 담보대출 받아올 때는
50%를 초과한 상태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이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다. 법익을 침해를 한 것이므로 그때는 이것은 별도로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 매도를 하게 되면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D는 죄를 몇 개를 저질렀다? 두 가지죠. 첫 번째, C에게 담보대출을 받아서 대출한 거 횡령죄 하나. 그 다음 D란 사람에게 또다시 담보대출을 받아오거나 D에게 매도했을 때 이것은 새로운 법을 침해한 것이므로 또다시 횡령죄 하나. 그래서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판례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쭉 나와주고 있어요. 1번의 횡령죄는 위헌범이다. 이런 얘기 쭉 나와주고 있죠. 그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검은색을 들어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면 횡령죄는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됐다? 횡령죄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주된 범죄니까 주된 범죄 행위는 제가 검은색으로 밑줄었습니다. 그 후에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별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 동그라미 치시고, 또는 두 번째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또 동그라미 치시고, 이 두 가지 뭐가 됩니까? 별도로 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색깔을 한번 칠해볼까요? 색깔 칠하세요. 별개로 근저당권 설정 색깔 칠하시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시켰다. 이 색깔 칠하시고, 이 색깔 칠한 거는 뭐예요? 색깔 칠한 것은 불가불이 돼야 안 돼요. 불가불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은 파란색을 들어볼게요. 파란색을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우고 파란색을 들어서 별개로 근저당권 설정 이거 세모 쳐보시고, 그 다음에 매각 세모 치시고, 그래서 이것은 파란색을 할까요? 파란색을 한번 해볼게요. 별개로 근저당권 설정, 그쵸? 매각 세모 쳤고, 이것은 불가벌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모 친 겁니다. 그 다음 다시 밑에 보면요. 피해자 갑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를 명신탁받아 보관 중인 자가 밑에 근저당권 설정했죠? 여기 바로 뭡니까? 여기 횡령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퀄 횡령죄가 된다. 그리고 그 후에 피고인 을과 병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정에게 매도했을 때 파란색으로 이 매도 세무 쳐보시고, 여기 바로 뭡니까? 별도로 횡령죄가 된다. 다시 한번 색깔 칠하면 색깔 칠하시고, 그래서 세무 친 거 있죠? 세무 친 것은 불가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 친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도 새로운 위험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 밑에 무관 색깔 칠하시고, 이것은 불가벌이 안 된다. 그러나 앞으로 위에 올라가서 수단 색깔 칠하시고 빨간색으로, 그 밑에 새로운 위험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면 색깔 칠하시고, 이 두 가지는 불가벌이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판례를 바꾼 것인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 요 폐기된 판례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것들이 전부 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불로 보았던 것인데 전부 다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 판례들은 전부 다 뭐다? 이 판례들은 전부 다 폐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봐두시고, 그래서 오늘날은 시험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것이 불가벌 사후행위가 인정되었다고 하면 다 틀리게 되는 판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판례들이 무지 출제가 많이 되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한 판례 볼게요. 일단 주된 범죄 행위일 때는 검은색으로 밑줄 그어볼까요? 횡령 밑줄 그으시고, 이게 주된 범죄 행위입니다. 자, 됐죠? 자, 횡령 행위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 횡령물의 처분 행위가 밑에 그 횡령 행위에서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빨간색으로 범위 내 동그라미. 주된 범죄 행위 침해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것이 범위 내의 것이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쳤으면 다시 한번 같은 색깔로 색깔칠하세요. 이렇게 해두셔야지 마지막에 정리할 때 편합니다. 다시 2번 가볼게요. 2번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미등기 건물이죠. 미등기 건물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그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보존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횡령이 되는 거죠. 이퀄 횡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동시에라고 했다는 말은 자기 앞으로 명의를 바꾼 다음에 자기 명의로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은행에 가서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뭐가 됩니까? 이것도 이제 횡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즉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거나 또는 마침과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게 되면 이것이 주된 범죄가 되면서 횡령죄가 됩니다. 자, 그 후에 횡령죄가 끝난 후에 빨간색으로 또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법익이 침해되지 않죠. 그렇죠? 이건 자기 소유로 앞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법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랑 앞에 있던 이 판례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3번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이것은 미등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깔 다시 한번 칠하시고, 이 부분은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은 불가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보관 중에 다른 상속인들부터 매도 후 분배하자 이렇게 요구받고서도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이거 뭐가 됩니까? 횡령이 돼버리죠. 옆에 나와야지. 횡령이 돼버립니다. 그 후에 즉 횡령죄가 된 이후에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렸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으로 이 부분은 불가벌이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반환 거부했잖아요. 반환 거부한 것이 자기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소유가 돼버려서 이것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 형제들,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 묶어보시고 이것도 별표. 됐죠? 이 부분도 색깔 칠하세요. 공동상속인 판례 같은 경우에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한 것은 이것은 불가벌이다 이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판례 잘 봐두시고 그 다음 4번 볼게요.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게 횡령죄가 되는 거죠. 횡령죄 되는 거죠. 이때 그 매각 대금을 이용하여 동그라미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에다가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이 부분은 불가벌이다 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별표 쳐보시고요. 자, 노트 가볼게요. 이 부분이죠. 맞죠? 이 부분입니다. 자, A가 B에게 토지 하나가 있는데 밑에서 본 판례대로 똑같이 보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B가 자기 명의로 이 토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A 동의 없이 멋대로 팔았습니다. 뭐가 되죠? 횡령이 되는 거죠. 주된 범죄인 횡령이었습니다. 자,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돈이 생겼잖아요. 그 돈으로 밑에 2번에 D로부터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구입을 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판 돈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판 돈으로 토지를 사서 이 토지에다가 담보를 설정해서 은행에 가서 담보 설정하고 대출받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별도로 횡령이 될 것인가? 횡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익 침해는 B가 이 A라는 사람의 토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지멋대로 C에게 토지를 팔아먹고 돈을 받은 이 자체에서 A 소유권 침해 끝난 거예요. 이 B가 그 돈으로 그 판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땅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뭘 하든 간에 담보대출을 받았다 할지라도 A에게 또 추가적으로 또 손해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B가 그 판 대금을 이용해서 D에게 담보대출 받은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순간 횡령된 거예요. 그 팔아먹은 돈을 이용해서 다른 토지를 샀다가 이를 제3자 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원 소유자의 새로운 법익 침해는 없죠. 추가 부담 없죠. 추가 손해난 건 없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이 4번 판례 출제도 잘 됩니다. 그 다음 5번, 6번 묶어보세요.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별표 쳐보시고. 자, 절도범이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작물 보관죄가 돼요. 작물 보관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6번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작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 밑줄 그으시고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 작물 보관죄가 되는 거예요. 좀 밑줄 그은 것이 바로 뭡니까? 주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임의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밑에 6번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 동그라미 친 것은 바로 뭐다? 불가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시 노트 펴볼게요. 노트 1번 나와 있죠? 1번 체크 한번 해보고. 자, A가 소유자고요. B가 절도인데 B가 A의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절도를 했다는 겁니다. 훔쳐온 물건을 C에게 만나서 야, 내가 저 훔쳐온 물건이 하나 있는데 너 좀 보관하고 있을래? 라고 이렇게 보관 의뢰를 하니까 C가 알았대요. C가 알았대요. 그래서 C가 보관을 해줍니다. 보관해주니까 이것이 뭐가 되죠? 작물 보관죄가 되죠. 고의이면 작물 보관죄가 되고 과실이면 업무상 과실 작물 보관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가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물건을 멋대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처분한 것이 별도로 횡령죄 됩니까? 횡령죄 됩니까? 횡령죄가 안 돼요. 왜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잖아요. 절도인 B, 나한테 맡긴 그 B, 그 물건은 원래 네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물건은 A 거지. 너 것이 아닌데? 그럼 너가 피해본 거 있나? 이 사람 피해본 거 없어요. 그럼 A가 피해본 거 있어요? A는 B에게 도난당한 그때 피해본 거 한 번 있지 C가 이것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A가 추가적으로 피해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C가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물건을 D에게 처분한 것은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이 5번 판례는 고의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작물 보관죄가 되었고 6번은 과실로 보관하고 있다가 즉 업무상 과실 작물 보관죄가 되었다가 똑같이 처분한 것은 똑같습니다. 이 처분한 것이 전부 다 뭐가 된다? 불가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색깔 칠하면요. 이 부분 그 매각대금을 이용한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벌이고 밑에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거 이것도 불가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7번 별표 쳐보시고요. 7번도 출제가 무지 잘 되죠. 갑 주식회사 피고인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기 개인 채권자 을에게 담보로서 갑 회사 명의로 된 예금 통장을 에다가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질권 설정한 것이 바로 뭡니까? 타인 사무처리자인 대표이사가 회사에게 손해가 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 채권자에게 회사 명의 통장에다가 질권을 설정한 것은 그 즉시 뭐가 됩니까? 회사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돼버려요. 배임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 차용금 액수가 있을 것이고 정기예금 변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도래를 했다고 하면 이 대표이사가 동의를 해줘야지 이 개인 채권자가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 피고인이 동의하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갑회사 자금에서 인출한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법익 침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줄에 질권 설정해 준 것 자체가 배임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 자금 인출한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고 밑에 나와 있죠. 그 동의 행위는 이미 배임 행위로서 이루어진 사후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깔 칠할 것은 동의하에 피고인 동의하에 그 회사 자금을 인출해 준 것은 불가벌이다 이런 말이죠. 자, 8번 가볼게요. 피고인들이 절취한 그러니까 절도죄가 됐네요.
원목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처럼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연고권자로 인정받아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거예요. 기망해서 매수한 것은 이것은 불가벌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잖아요. 자, 만약 이렇게 하면 이건 달라집니다. 기망하여 제3자에게 훔쳐온 원목을 매도를 하였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별도로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사안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자기가 훔쳐온 원목을 자기가 샀다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사왔다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했습니까? 상대방은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매수를 해온 것은 여기서 기망을 하여 이 매수를 해온 것은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절도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기망 같이 색깔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망해서 이를 사왔다. 이것은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